무사태평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픈 걸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동료로부터 수없이 상처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휘둘리면서 정작 중요한 내 마음을 살피지 못합니다.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소중한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영국 공인심리치료사인 안젤라 센은 너무 착해서 상처받고 휘둘리는 당신을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당신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관계는 끊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고 하지요.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친근하지만 만만하지 않게 자기 자신을 돌보고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면서 나에게는 나쁜 사람인 당신이라면 너무 착해서 문제인 당신에게 꼭 필요한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관계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는 사람. 할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이 상처받는 사람. 손해만 보는 인간관계에 지친 이들에게 전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픈 걸까요? 휘둘리며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장 후회하는지 물었을 때 많이 나오는 대답 중 하나는 자신이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살았다는 것이다. 평생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일하고 어울리며 지냈을 텐데 죽을 때까지 할 말을 하지 못해 후회가 된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아간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어느 누구도 온전히 혼자서 살지 못한다. 사회 안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할 말을 하며 살고 있을까? 나는 할 말은 하며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상대가 나보다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아서, 즉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친구나 연인,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도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며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마음을 갉아먹는 걱정과 불안. 몇 년 전 처음 상담실을 찾은 지연도 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린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는 버겁기만 했다. 직장에서 본인 업무가 아님에도 거절하지 못해 떠맡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정작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동료들에게 선뜻 부탁하지 못했다. 친구에게 속상한 말을 들어도 싫은 티를 내지 못하고 혼자 곱씹으며 잠을 설치기도 했다. 되받아치거나 기분 나쁜 티라도 내려 하면 걱정이 앞섰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오히려 상처 주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싸움이라도 나면 말문이 막히거나 울어버리면 어쩌지? 괜히 나만 욕먹는 건 아닐까? 나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어떻게 수습하지? 앞으로도 계속 어색하면 머릿속으로는 시원하게 상대방에게 한 방 날리는 모습을 그려보지만 곧 이런저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입은 굳게 닫힌다. 떠맡은 일에 몸과 마음은 지치고 걱정과 불안은 해소되지 않아 분노가 되어 쌓인다. 그것이 서서히 골마 지연의 마음을 야금야금 갉아먹는다. 내가 만만해 보이나? 자신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탓하며 분노에 휩싸였다가도 곧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과 패배감에 휩싸인다. 그리고 분노의 화살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다. 휘둘리기만 하는 내 잘못이지. 간혹 상대가 속상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는데도 기분 나빠하는 기미가 보이는 것 같으면 그날은 잠을 설친다. 나 때문에 상처받았나 봐.
그렇게 말하지 말걸. 자신이 그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처럼 전전긍긍한다. 관계는 이미 깨진 꽃병처럼 다시 조각을 붙여도 예전 같지 않을 것 같다. 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완전히 돌아서진 않을까. 걱정은 점점 커져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염려하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한테 내 험담을 하지는 않을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날 나쁘게 평가하지 않을까.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기가 어떤 말 실수를 했는지 곱씹으며 과거를 부검한다. 그리고 밀려오는 후회와 죄책감에 한없이 우울해진다. 사실 그 사람이 진짜로 기분이 나빴는지는 알 수 없다. 언제나 하지 않았는데 혼자 지레짐작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혹은 잠깐 기분이 상했지만 다음에 만나면 아무렇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연은 홀로 괴로워하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한다. 거절하지도 거절당하지도 않기 위해. 직장에서 지연은 책임감이 강하고 동료들에게 친절한 우수 직원이다. 또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면 언제든 달려오는 든든한 친구이다. 그런 기대를 저버린다는 것은 그녀에게 배신과도 같은 두려운 일이다. 동료들이 부탁하는 일은 내 일을 미루면서까지 도와주고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면 컨디션이 나빠도 무리해서 나간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일정을 취소하거나 꾸역꾸역 모든 일정을 소화하며 약속을 지켜낸다. 하지만 항상 기대를 충족시켰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만 같다. 왜 계속 줘도 바라기만 하는 걸까? 사람들이 이기적인 걸까? 아니면 내가 부족한 걸까? 더 이상은 지연도 힘들었지만 이 말은 끝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도저히 사람들을 실망시킬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해치워야 할 책무처럼 느껴질 뿐이다. 만날수록 원망이 쌓이고 터져나오는 분노를 꾹꾹 참느라 관계란 피곤하기만 하다. 힘들게 상담실을 찾았을 무렵 지연은 너무 지친 상태였다. 6개월 전부터 승진 시험을 준비하며 자신의 일을 하기도 버거웠다. 그럼에도 주는 것 없이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야속했고 그에 대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바보 같았다. 시험에 떨어진 후 겨우겨우 버텨왔던 문제들이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숨어버렸다. 거절하거나 거절당할 필요 없는 안전지대로 달아난 것이다. 지연은 도움이 필요했지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못했다. 거절당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처럼 느껴졌고 두려움이 크다 보니 부탁하기도 전에 미리 상처받았다. 나는 내가 싫어. 너는 신경 써야 할 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넌 귀찮은 사람이야. 부담스러워. 거절은 그녀에게 이런 의미였고 관계에 대한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그래서 지연은 거절하지 않고 거절당하지도 않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써왔다. 건강한 소통이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결과적으로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 든든하고 기댈 만한 친구였지만 정작 필요할 때 기댈 곳 없는 자신에 대해서 더욱 화가 났다. 그런데도 왜 자꾸 휘둘리는 걸까요? 그렇게 묻는 지연은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제가 거절하거나 제 의견을 말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불쾌해하거나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연은 자신의 우울과 불안이 관계의 문제이며 특히 휘둘리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황하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행동은 늘 제자리였다. 휘둘리고 싶지 않았지만 휘둘리는 행동은 반복되고 만다. 휘둘리지 않고 할 말을 잘하려면 건강한 소통법이 필요하다. 건강한 소통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을 휘두르지 않고 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건강한 소통은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휘둘리지 않고 할 말은 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소통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과 어떻게는 이해했지만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올가매어 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올가매는 생각은 걷어냈지만 예전의 습관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의 관성에 빠지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도 당연한 상처는 없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의 굴레. 부족하지 않아야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어. 지연에게 사랑받을 자격이란 타인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킬 때에만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조건은 양날의 검이기도 했다. 반대로 자신이 부족하면 인정받거나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때고 쉽게 깨져버릴 수 있는 유리알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나의 가치는 바닥을 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질 것이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연은 버려질까봐 두려워했고 붙잡기 위해서 애써야 했다. 마치 뼈가 부러졌는데 반창고만 붙이고 뛰는 것처럼 애쓰는 삶이었다. 상처를 감추고 무리해왔다.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 삶은 지금까지 어떻게든 그녀를 지탱하는 마음의 기둥이 되어왔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 34살 지연의 마음 안에서는 아직도 상처받은 어린 아이가 울고 있었다. 지연 씨는 어떻게 해야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했어요. 뭔가 이루기 위해 항상 조바심이 났죠. 착한 딸,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 아무한테도 미움받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맞춰주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화내거나 속상해할 것 같아요. 저를 미워하고 욕하거나 떠나겠죠. 사소한 갈등조차 없는 인간관계가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화내거나 속상해할 수도 있지만 지연 씨에게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지연 씨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결국 내가 문제야. 내가 부족하고 나빴어. 그러니까 늘 혼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숨기고 싶은 진짜 모습을 들켜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 자신을 지킬 용기와 힘이 없어요. 지연은 사람들과 어떠한 문제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왔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차라리 속 편했다. 괜히 들쑤셨다가 마음속 깊은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원하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마냥 두려운 것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써왔고 상처로부터 도망쳐왔다.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곳은 없다. 오랫동안 마음 안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두 어려웠다. 유난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면 세상과 사람과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인다.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거나 받을 수도 없겠죠. 제 성격이 부정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문제의 원인은 늘 자신에게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지연이 성격이라고 규정하는 마음의 기본 프로그램은 어떤 생각들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리고 그녀를 괴롭히는 생각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비판과 비난에도 나를 지키는 법. 우리는 왜 비판에 휘둘릴까? 상황은 각자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워서 움츠러들거나 물러났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으면
아프기 때문에 피하게 된다. 비판이 아픈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비판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마음의 올가미에 있다. 비판에 대한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의 뿌리와 기둥이 자라나 우리의 마음을 올가맨다. 가령 비판은 공격이야. 내가 무능력하다는 뜻이야. 나를 비판하는 걸 보니 날 싫어하는구나 같은 마음의 올가미에 걸려든다면 비판을 받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에 빠져 휘둘리기 쉽다. 이때 공격적이거나 수동적인 방식으로 즉각 반응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비판에 건강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게 되고 비판에 대응하는데 더욱 서툴고 어렵다고 느끼게 된다. 결국 비판을 마주할 자신감을 잃게 되면서 더더욱 비판을 받을까봐 불안해하고 비판을 받으면 쉽게 분노하거나 좌절한다. 비판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그렇다면 비판은 나에게만 어려운 것일까? 유독 나만 자존감이 낮고 예민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비판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비판을 받는 것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우리는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해서 상처를 받는다. 고립은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유대관계와 소속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느끼도록 진화해왔다. 하지만 비판은 이러한 욕구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특히 공격적인 비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뿌리 깊은 결핍이 되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도 한다. 비판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뇌가 부정편향적이기 때문이다. 잘 모르는 사람이 무심코 던지는 돌이 가까운 이들의 칭찬보다 마음에 오래 남는 경우가 많다. 100개의 좋은 댓글보다 악플 하나가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정적인 성격이라서 그런 것일까 하며 자신을 탓하곤 하지만 뇌 과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의 뇌는 원래 부정적으로 타고났습니다. 따라서 뇌의 일부를 도려내거나 약물과 같은 인위적인 방식을 쓰지 않는 이상 항상 긍정적인 것은 불가능하다.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는 부정적인 부분에 꽂히는 편파적인 방식으로 진화해왔다. 죽지 않고 생존하려는 본능은 그 무엇보다 강해서 위험을 알리는 부정적인 자극에 더욱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도록 진화한 것이다. 이때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보내는 강력한 경고음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이다.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뇌의 영역은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 안의 편도체라는 부위다. 편도체는 과거에 위험했던 상황과 비슷한 단서가 포착되면 위협으로 간주하고 경고음을 보낸다. 공격적인 비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예민해진 편도체의 감지 센서는 작은 자극에도 경고음을 남발하게 된다. 날뛰는 편도체는 또다시 상처받지 않으려면 당장 싸우거나 도망치라고 다그친다. 이럴 때 우리는 비판에 휘둘리게 된다. 그렇다면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비판과 비난은 다르다. 비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약이 되는 쓴소리는 건설적인 비판이고 독이 되는 쓴소리는 공격적인 비난이다. 그렇다면 건설적인 비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비판. 건설적인 비판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기본 기능에 충실한 비판이다.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건설적인 비판은 문제 제기와 해결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명확해야 한다. 여기서 해결책은 직접 제안할 수도 있고 상대에게 묻거나 함께 생각해도 좋다.
건설적인 비판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기회를 준다. 따라서 건설적인 비판에 건강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본 자세는 비판을 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는 것이다. 공격적인 비난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상대를 무너뜨리거나 자신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때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전체인 것처럼 과장하고 왜곡하기도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사실에 근거하여 분명하게 지적하더라도 무엇을 원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해결을 위한 대안 없이 공격에만 집중하기도 한다. 공격적인 비난은 모욕, 약점 들추기, 인신공격, 탓하기, 조롱, 비꼬기, 협박 등으로 상대방을 휘두른다. 듣는 사람이 당황하고 휘둘리는 틈새를 파고들면서 문제 제기와 해결이라는 중심 주제에서 이탈한다. 이런 경우에 대화는 싸움을 위한 싸움이 되면서 불필요한 부분에 소득 없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공격적인 비난을 받을 때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비난의 내용이 구구절절 다 사실인 것 같아서 반박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혹은 의도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너 잘 되라고 혹은 정신 차리라고 하는 이른바 뼈를 때리는 팩트 폭력은 아무리 팩트에 기반하더라도 결국은 폭력이다. 따라서 좋은 의도로 사실의 근거에 지적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태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건설적인 비판이 아닌 공격적인 비난이다. 이러한 비난은 잘 되라는 의도와는 달리 상처를 남기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결국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와 해결이라는 비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공격적인 비난에도 휘둘리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은 있다. 공격적인 비난에 대응하기. 먼저 당황한 마음을 추스르고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잠깐 하고 쉼표를 찍고 무슨 뜻이야? 라고 되묻는다. 그 다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해주시겠어요? 하는 꼬리잡기를 통해 모호하거나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고 분명히 해줄 것을 침착하게 요구한다. 꼬리잡기 테크닉은 혼란을 정리하는 테크닉이다. 상대방이 자기가 했던 말을 바꾸거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또 말의 핵심 내용과 워딩, 몸의 언어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되는 말과 행동, 상황을 객관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분명함을 요구한다. 가령 자꾸만 말을 바꾸는 상사에게 할 수 있는 말이다. 과장님, 지난번 회의에서는 A 프로젝트가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B 프로젝트에 집중하라고 하세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온몸으로 화가 난 감정을 표현하면서 상대방에게 눈치를 주는 친구에게 꼬리잡기 테크닉을 활용해 보자. 내가 괜찮다고 말은 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말도 안 하고 시선도 피하면서 괜찮지 않은 행동을 해서 혼란스럽네. 내 마음이 어떤지 분명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실망과 좌절에도 무너지지 않는 법. 꽃길만 걸을 수 없는 것이 인생. 우리는 살면서 늘 꽃길만 걷기를 바라지만 인생은 가시밭길을 지날 때도 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은 느닷없이 닥치는 가시밭길과 같지만 언제 어디서 가시밭길이 나올지 모두 예측하고 대비하거나 가시밭길을 모두 꽃길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와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은 우리 삶에서 가장 불확실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다. 이러한 불확실함은 예상치 못한 가시밭길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고 두려움을 낳기도 한다. 특히 보이지 않는 서로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휘둘리면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결국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투성이인 관계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관계에 두려움을 느낀다. 믿었던 친구나 연인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겨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친한 동료라 생각해서 도와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을 할 때도 그렇다. 우리가 끝없이 펼쳐진 꽃길만 걸을 수 없다면 진정 삶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불확실한 삶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내면의 힘일 것이다. 오른팔에는 실망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왼팔에는 회복 탄력성으로 마음 근육을 키울 때 내면의 힘은 자라난다. 적당량의 시련을 단계적으로 극복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성장한 내면의 힘은 가시밭길을 가면서도 마음 한켠에 스스로 꽃 한 송이를 피울 줄 아는 자기 돌봄과 희망이 된다. 실망이 좌절과 절망이 되지 않도록. 살면서 한 번도 실망하거나 좌절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비정상적으로 운이 좋거나 뇌 기능의 일부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일 것이다. 실망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거절을 당했을 때, 또 누군가 어떤 역할에 따른 책임이나 약속을 다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응당 그럴 것이고 그러해야 한다는 믿음이 깨진다. 이때 느끼는 감정이 실망이고, 실망이 깊어지면 좌절이나 절망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실망감을 느꼈을 때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나의 기대를 깨뜨린 사람은 누구인가를 먼저 묻는다. 그리고 자신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된다. 수동적 연두부형은 자신을 탓하면서 자기 비하에 빠지고, 남을 탓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포기해버리며, 세상을 탓하면서 자기 연민이나 피해 의식에 빠져 안으로 숨는다. 작은 실패에도 실망이 절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처음부터 회피하기도 한다. 작은 가시에 찔려도 주저앉게 되면 언제 어디서 가시밭길이 나올지 몰라 늘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민해지고, 갈림길에 다다를 때는 어디로 갈지 결정하기 힘들어진다.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는 애초에 기대를 놓아버린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공격적 불도저형의 경우에는 실망을 다루는 과정에서 타인을 공격하면서 처벌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기대를 저버린 사람은 응당 그러해야 한다는 불도저형의 규칙을 어긴 규칙 위반자이며, 불편한 감정을 초래한 감정 가해자가 된다. 불도저형에게도 실망은 다루기 힘든 감정이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실망의 아픔만큼 갚아주어야 한다고 믿거나, 아무리 갚아줘도 자신의 아픔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면서 공격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 없는 삶에서 자기 효능감이 떨어질 때, 우리는 자신을 공격하는 수동적 태도나 타인을 공격하는 공격적 태도로 실망을 다루게 된다. 하지만 실망의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건강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의 기대를 깨뜨렸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 기대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차근차근 소통의 기술을 다지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가 쉬워지고, 과거의 일을 자책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완벽하려거나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강한 소통은 타인의 마음을 읽고 움직이는 것보다 자신의 무게 중심을 잡고 내 마음과 먼저 소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믿고 사랑해 주세요. 실수해도 되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속도에 맞춰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 안에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